우리가 지금 이제 19회를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이 두 번째 과목이에요. 저희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과목이 소방 안전관리론이 25번까지 문제가 나오고, 26번부터 이제 50번까지가 소방 수리약, 약제화학 및 소방 전기 회로죠. 그죠? 예, 거기서 25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18회 거를 제가 지금 시험지가 없어가지고 분석을 못했는데 거의 같을 거예요. 그래서 수리약 문제는 25문제 중에 지금 18문제, 10문제 정도 사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약제화학이 좀 쉽다고 그랬죠? 그래, 일반적으로. 네. 약제화학에서 이 정도가 나오고, 전기회로에서 이 정도가 나와요. 대략 보니까 3분의 1 정도씩 나오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과목 중에 수리약하고 전기회로를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이 세 과목을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약제화학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고, 나머지 두 과목은 좀, 뭐 본인이 뭐 전기 기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 전기 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기회로는 되게 쉬울 거예요. 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기계 전공했다. 그럼 수리학은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전공이 아니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좀 어렵죠. 네. 그러면,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수리학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전기회로는 우리가 실기 때 거의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되는 그런 과목이고, 실기 때는 수리학이 좀 중요하잖아요. 설계 시공에서. 그래서 이 두 과목 중에 뭐 내가 다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얘는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정말 쉬운 것만. 시험 문제라는 게 그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잖아. 그죠? 뭐 상거를 우리가 맞추려고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중하위 정도의 그 난이도에 대한 걸 공부하려고 하면 여기도 몇 문제는 맞춰줘야 되니까 그냥 쉬운 것만 몇 개 하시면 되고, 오히려 수리학이나 이 두 개를 잡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뭐 전기회로 때 가면 제가 또 뭐라고 말해요? 전기회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수리학 시간이니까. 어쨌든 뭐 세 과목을 다 잘하면 좋은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특히 이 두 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지는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해서 전기회로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전기회로 수업 끝났죠. 끝난 분이고 아직 안 끝난 분 있는데 쉬운 내용을 하고 요거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모르면 수리학이 좀 더 쉬운 편이에요. 수리학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마이크 나오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소방 수리학 시간입니다. 소방 수리학인데, 소방 수리학, 약제화학, 전기회로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5, 16, 17, 원래 18회도 17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회를 준비하는데 18회나 17회나 동일하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좀, 과거에는 지금 약제화학이 조금 적게 나오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과목 세 과목을 똑같이 배점을 해가지고 3분의 1씩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약제화학은 쉬워요, 내용이. 우리가 약제화학을 여기서 하진 않고 우리가 안전관리론이라는 과목에서 소화 쪽이 왜 맨 뒤에 있죠. 소화 방법, 소화 약제. 그 소화 약제를 하다 보게 되면 소화 약제화에 관한 화학을 제가 좀 해드려요. 그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뭐 소화를 따로 하고 약제를 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안전관리론에서 이미 다 거기까지 다 정리를 하고 넘어왔고 또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안전관리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요 과목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수리학 따로 하고 전기회로 따로 우리가 수업을 시간을 별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수리학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그 187페이지죠. 거기 보면 유체의 기본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소방 수리학 문제는 그 기사하고는 좀 달랐어요. 사실은 기사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오히려 좀 뭐라 할까요? 좀 과거의 관리사 수리학은 좀 영역이 좀 좁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이 한 회차 한 회차 이렇게 더 계속 시험 보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그 좁은 영역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제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기사 부분과 거의 같은 영역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
올해는 뭐 19년 초니까 안 했을 거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소방 기계기사를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 소방 유체역학을 공부하셨다면, 소방 유체역학은 지금 기사는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요. 뭐 시작부터 또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소방 유체역학이 말 그대로 소방과 관련된 유체역학만 나와줘야 되잖아. 그런데 요즘에 시험 응시자가 많지 않잖아요. 시험 응시자 제일 많은 건 제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 설비가 응시자가 엄청나게 많고, 전기 자격증 응시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쪽이 응시자가 많죠. 그리고 나머지는 응시자가 거의 없어요. 옛날 대학에서 우리 그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뭐 일반 기계기사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4학년 친구들이 좀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그 자기 전공에 대한 이름이 들어있는 그 자격증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옛날에는 그 응시자도 많았기 때문에 그 시험 따로 관리하고 소방시험 따로 관리했는데, 이제는 응시자가 적다 보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유체역학은 기계든 뭐든 다 한 자리에 전부 다 몰아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 유체역학에서 잠깐 몇 시간 배워가지고 기계공학과 애들 4학년 애들이 문제 풀 문제 우리가 풀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소방설비 기사의 사실 유체역학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제가 못 푸는 문제도 3분의 1은 나와요. 저는 기계공학 전공한 게 아니라 저는 화공 전공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공학과 애들 4학년 애들이 문제 푸는 거를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계 지금 유체역학 기사 문제는 심각하고, 관리사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요. 우리 그 시험 출제자들이. 그래서 그냥 기사보다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예, 훨씬 쉽고 그냥 나올만 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 예? 관리사 수리학은. 근데 지금 기사 수리학은 저도 답답해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수업을 하는데 그 쉬운 것만 수업해도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판국에 그 기계 유체역학을 수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다고 또 그 대부분 직장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소방설비 기사반이 그걸 공부를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심각한 상태는 이제 기사가 좀 심각하고, 관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요 강의 내용 안에 있는 것만 하시더라도 좀 충분히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1장에 유체의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1번에 물질의 구분. 자, 물질은 고체와 유체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체와 유체. 자, 고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전단력을 가하면 전단력에 비례하여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을 제거하면 곧바로 평형을 이룬 상태로 정지하는 물질. 우리 안전관리론에서 고체, 액체, 기체 구분할 때는 언제 구분했죠? 상온 상압에서. 일기야 미집도시에서 봤을 때 액체음은 액체고 기체음은 기체고 고체음은 고체였는데, 소방 수리학에서는 액체와 기체를 따로 보지 않고 우선 처음에 고체와 유체로 봤다라는 거죠. 네, 고체는 전단력, 자, 쉐어링 폴스죠. 쉐어링 폴스를 가하면 전단력에 비례해서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을 제거하면 곧바로 평행에 도달하는 물질을 고체라고 하고, 유체는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전단력이 물질 내부에 작용하면 비교적 크게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을 제거하여도 전단력이 작용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자, 우리가 전단력이라는 게 뭐냐면 힘이죠, 힘. 힘인데 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크기가 얼마냐, 그죠? 예. 두 번째는 힘의 방향이 얼마냐.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내가 얘를 그 힘으로 밀 거냐, 당길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얘는 전단력은 힘의 방향이, 우리는 보통 압력은 뭐야, 압력은. 힘의 방향이 수직력이거든, 수직력. 어떤 면에 내가 이렇게 누르면 어때? 직각이 되죠.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게 바로 뭐야? 수직력이죠. 전단력은 말 그대로 자르는 힘이죠, 자르는 힘. 얘를 자르려고 하면은 누르면 잘려, 안 잘려? 안 잘리죠. 이 면에 대고 얘랑 평행하게 쭉 밀어줘야 잘리는 거잖아. 전단 힘의 방향이 뭐야? 어떤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하고, 직각으로 쭉 누르면 뭐가 돼, 걔는? 수직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밑에 나와 있고요. 자, 전단력을 가하면,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수들이 설명을 할 때 전단력에 대한 설명은
종이를 가위로 자르는 겁니다. 이거 왜 잘리는 거야? 전단력 때문에 잘리는 거죠. 얘를 꽉 누르고만 있으면 잘려? 아니지. 쭉 밀어줘야 되죠. 자, 가위로 자른다? 쭉 자.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종이에요, 종이. 그죠? 네, 종인데, 내가 얘를 가위로 쫙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 평행하게 쭉 잘리죠. 전단력을 가하는 동안 변형을 이루다가 내가 가위를 딱 멈췄어요. 그럼 더 이상 잘려, 안 잘려? 안 잘리죠? 그 얘기야, 그냥. 전단력을 가하는 동안에만 변형을 이루는 거고, 멈추면 얘도 변형되지 않는다,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죠.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유체라고 합니다. 흐를주 나와 있잖아, 유체. 액체와 기체를 유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얘가 호수에 수면이야, 수면. 수면 위에 배가 한쪽이 쭉 지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나가지. 그러면 배는 수면에다 전단력을 주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쭉 보면 물결이 자리는 것처럼 쭉 나오죠. 그러다가 배가 딱 정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정지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이런 너울이나 파도가 일정 시간 계속이 되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변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유체라고 한다. 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에 총알이 하나가 딱 날아가. 그죠? 뭐,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총알이 아주 느리게 보이는 거잖아. 딱 날아갈 때 어떻게 주변에 공기가 일렁일렁 거리는 거 보셨을 거야, TV에서. 가정을 해봐. 총알이 만약에 딱 멈췄다. 그래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일정 시간 동안에 일렁이면 계속 되겠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유체라고 한다. 주관식 하는 거 아니죠?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그냥 정리해봤어요. 유체와 고체의 구분은 유체와 고체인데, 전단력을 가하면 유체든 고체든 항상 변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이는 뭐야? 전단력을 제거했을 때 유체는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변형을 일으키는 거지만, 고체는 바로 어때? 정지한다, 평형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유체와 고체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네, 뭐 액체와 기체와 고체를 눈으로 봐서 모를 사람은 없죠. 하지만 물리학적인 설명으로 보면 전단력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이걸 말을 막 다르게 바꿀 수 있죠. 모든 물질은 전단력을 가하면 변형된다. 맞죠? 그런데 차이는 뭐다? 유체와 고체는 가하는 동안만 변형이 되느냐, 제거하여도 일정 시간 동안 변형이 되느냐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해 안 되는 분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과 수직력이 있습니다. 전단력은 말 그대로 가위로 자르는 힘이라고 하는 거야. 자르는 힘. 그죠? 네. 얘는 물체 안에 어떤 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면에 따라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수직력은 면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수직력이라고 해요. 힘의 방향 평행하게 누르느냐, 직각으로 누르느냐. 평행하게 누르면 전단력이라고 한다. 그죠? 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전단력은 어떤 면을 따라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으로 일종의 마찰력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해봐. 뭐야? 마찰 생기죠? 자르는 힘이라 그랬죠? 왜 잘리는 거죠? 마찰 때문에 잘리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이 전단력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소방기계유체역학을 왜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마찰 손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 마찰 손실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전단력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꽉 누르고 있으면 마찰 손실 발생해? 안 하지. 내가 얘를 갖다 평행하게 쭉 밀어줘야 여기가 조금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열도 발생하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보통 전단력이라고 한다. 마찰력이라고도 한다. 그죠? 네. 수직력이라는 건 뭐야? 어떤 면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수직력이라고 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전단력, 외력이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유체의 마찰 손실이라는 말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유체의 점성에 의해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죠. 그죠? 자, 마찰이 발생하는 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유체가 점성이 있기 때문에. 점성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흘러갈 때하고 꿀이 흘러갈 때하고 어느 게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 같아요? 꿀일 것 같죠? 그 차이는 뭐야? 꿀은 끈적끈적하고 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죠? 결론적으로 마찰 손실이라는 것은, 마찰력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하는 거지?
점성에 비례한다. 점성이 크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압력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손실인 거잖아.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점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유체의 점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뭐라고 그래? 전단력이라고 한다는 거지. 전단력. 다시 말하면 점성이 없으면 뭐가 없다라는 거야? 운동을 방해하는 힘도 없다라는 거야. 점성이 없으면 전단력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까 말한 건데 공기 중에 그 정도 속도로 날아가는데 공기는 그냥 일렁일렁 거리기만 하죠. 만약에 물 속에 그 정도 속도로 총을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왜 공기는 살짝 울렁일렁 거리기만 하고 물은 왜 크게 일렁거리는 거냐? 뭐야? 점성이라는 거예요, 점성. 꿀속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더 엄청나겠죠? 그래서 전단력도 뭐에 비례한다? 점성에 비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점성. 그죠? 네. 나중에 이론 보면 점성 여기 나와? 있나? 있네요. 그러므로 유체에 점성이 없다면 뭐가 없어요? 마찰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나중에 당연히 기사 공부하셨는데 물이 흘러갈 때는 마찰 손실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물이 뭐 얼마 구간 흘러갈 때 손실 얼마입니까? 손실 구하라고 하는데 공기가 흘러갈 때는 손실을 구하라고 안 하죠. 뭐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제연설비. 제연설비라고 하는 것은 연기나 공기를 덕트를 통해서 일정 거리 이동하는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하라는 얘기는 않잖아. 근데 그게 왜 구하라고 하지 않느냐? 공기도 뭐가 있어요? 점성이 있죠. 모든 유체는 그 크기가 크고 작은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점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의 점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손실은 발생을 하지만 그게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죠. 그 조금 발생하는 거를 뭐로 구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거고, 물은 어때요? 점성이 꽤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점성이 없다면 손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중요한 건 뭐다? 점성이네요. 유체는. 유체가 점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저항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정도 뭐 보시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는 우리는 고체는 이제 안 봅니다. 고체는 안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체와 고체를 구분 한번 해본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고체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방기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유체역학이라고 하잖아. 유체역학. 고체역학이 아니라, 고체는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한 거고, 우리 그냥 유체만 앞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유체를 분류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괄호 1번에 밀도의 변화에 따른 분류, 괄호 2번에 점성 유무에 따른 분류, 괄호 3번에 변형률에 의한 분류.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 뭐야? 밀도의 변화에 따른 분류가 가장 유명하죠. 자, 밀도의 변화에 따른 분류하면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압축성 유체는 뭐예요? 압축이라는 것은 이만큼 있는 거를 작게 만들면 압축이 되는 거잖아. 압축하는 성질을 가진 유체라는 거죠.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팽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면 뭐가 변한다는 거야? 부피가 변한다는 거지. 압축하는 성질을 가진 유체는 부피가 변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위의 변화에 따라 밀도가 변한다고 했죠.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밀도, 이따가 아마 보게 될 텐데, 밀도는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방 수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이죠, 공식?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할 때 그냥 계산만 하려고 암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은 물론 기본이고 이거 식을 설명할 수 있어줘야 돼. 식 계산하기도 힘든데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해, 그죠? 근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면은, 계산하라고 하면은 부피는 분모에 넣고
질량은 분자에 넣어서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설명해봐라. 그럼 어떻게 설명해? 부피라는 물리량과 질량이라는 물리량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모 분자 중에 누가 어른이야? 분모가 어른이죠? 항상 어른 먼저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다시 나중에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5리터를 넣고 여기다가 10kg을 집어 넣었어. 그러면 이건 계산 과정이죠. 계산이 끝나고 나면 얼마가 나와? 2kg per 리터가 나오잖아. 그죠? 계산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항상 요 계산 끝나고 나면 분모는 얼마야? 1이죠, 1. 계산 과정에 있으니까 오지. 끝나고 나면 항상 이 분모는 1이야. 뜻이 뭐지? 5리터가 10kg이라는 것은 끝났죠? 1리터는 2kg과 똑같은 말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항상 얘는 단위 부피라는 말을 앞에서 단위라는 것은 뭐냐? 1이라는 1. 끝나고 나면 단위 부피당의 질량입니다. 부피 1리터당 얼마다? 2kg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우리 밀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명을 하면 밀도는 뭐에? 부피에 비례야, 반비례야?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은 금방 알잖아, 그죠? 밀도는 부피의 반비례. 그 다음에 질량의 비례. 이 식을 아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아는데, 질량은 밀도의 비례입니다. 안 배웠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배웠다고 그래, 여러분들은. 배웠는데. 맞죠? 그래서 이 식은 계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도 한다라는 거지. 비례라는 게 뭐지?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진다가 반비례는 거꾸로 가는 건. 자,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죠. 비례라는 거야. 얘가 커지면 얘는 반대로 작아지죠. 반비례라고 말하는 거지. 너무 쉽게 하니까 막 짜증내는 분이 있어, 지금 얼굴에. 근데 조금 하다 말 거예요, 이제. 그죠? 네. 자, 요게 우리가 설명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압축성 유체라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는 부피가 변화하는 유체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꼭 책이 어렵게 나와, 맨날. 밀도가 변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개를 알면 밀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질량은, 한 번 질량은 영원한 질량이야. 해병대처럼. 한 번 해병대, 영원 해병대잖아. 그죠? 그래서 질량은 한 번 질량이면 영원한 질량이야. 근데 부피가 변하면 뭐가 변해? 밀도가 변하죠. 질량도 안 변하는데 부피도 안 변해. 그럼 뭐가 안 변해? 밀도가 안 변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변하면 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인데, 압축성 유체는 원래가 우리는 부피가 변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변한다 그래서? 밀도가 변한다 하겠죠? 알고 보니까 같은 말이기도 하네요. 그죠? 부피와 밀도는 다른 물리량이지만, 뜻은 같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체가, 자, 1번 압축성 유체죠. 뭐예요? 기체는 부피가 매번 변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이름은 뭐야? 압축성 유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체는 뭐 아니면 뭐야? 액체 아니면 기체죠. 근데 그냥 기체 그러면 체적이 변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액체 중에서 액체는 뭐야? 그럼 우리는 반대니까 비압축성이겠죠. 근데 액체에 아주 큰 힘을 가하면, 큰 압력을 가하면, 힘과 압력은 사실은 다른 말인데 얘랑 같은 말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큰 힘을 가하면, 가할 때, 이렇게 할게, 가할 때. 아무런 말이 없는 기체는 압축성이지만요, 액체는 그러면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원래는 안 변한다고 말해. 아무런 말이 없어. 근데 어떤 조건이 붙었어? 아주 큰 힘을 가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내용이. 그러면 부피가 변하네요. 여러분들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물총놀이를 내, 물총놀이. 그러면 그 안에 피스톤을 쭉 당겨가지고 공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꽉 누르면 반 정도 그 이상 쭉 압축이 돼요. 근데 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누르면 이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내가 하나 안 움직이는데 포크레인이 가서 누르면 약간 움직여. 그게 바로 뭐야? 보통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아주 큰 힘을 가했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지? 큰 힘을 가했기 때문에 조금 변한다. 조금 변해도 변한 거잖아. 걔는 뭐야? 압축성 유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이야기죠. 우리 객관식 문제 푸는 거니까 가나다라 중에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체 아무런 조건이 없죠. 압축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압 철판 속의 수격작용. 수격작용이 뭐야? 아시죠? 큰 힘을 가했다. 그죠? 꽝 때렸다. 그런 뜻이잖아. 그 다음에 디젤 엔진에 있어서 연료 수송관의 충격파. 제가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디젤 자동차 엔진 어떤 원리예요? 디젤을 꽉 압축을 하죠. 그리고 품어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의미가 바로 뭐야? 액체인 디젤을 큰 힘으로 눌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큰 힘을 가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액체에 큰 힘을 가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피는 약간 변했을 것이다. 많이 안 변합니다.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압력을 가하더라도 아주 작은 만큼 변해요. 그죠? 어쨌든 변한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자, 비압축성 유체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죠? 비압축성 유체는 뭐가 되는 거야? 더 어디 갔어? 여기다 조그맣게 쓰고 지울게요. 비압축성 유체. 뭐죠? 압축이 안 되는 성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이 안 되니까 팽창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압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두 가지가 계속 변하지 않는 거니까 밀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교재는 비압축성 유체는 밀도가 변하지 않는 유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야?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액체라는 겁니다. 액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기체라고 맨날 부피가 변하나? 조건이 안 변하면 온도, 압력, 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체도 부피가 안 변해. 그죠?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난방기를 켰는데 지금 23도입니다. 23도에서 이대로 있으면 여기 있는 기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근데 난방기를 딱 켰어. 24도가 됐어. 온도 1도씩 올라갔죠. 그때 뭐가 변해? 부피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액체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비압축성이고요. 큰 힘을 가했다고 하면 압축성입니다. 반대로 기체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압축성이에요. 그런데 기체는 뭐야? 기체에도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주변 변화가 없을 때, 온도, 압력, 힘 이런 거에 변화가 없을 때는 얘도 어때요? 변화가 없을 때 그냥 쓰기도 싫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기체 역시 뭐다?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때 그 상태는 뭐죠? 비압축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좀 어려워. 이 말이 그 말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기사시험에 나왔던 예제예요, 얘가. 그죠? 달리는 물체 주유의 기류, 물체 둘레를 흐르는 기류, 그 밖에 기체의 온도, 압력 등의 변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시면 기체 역시 비압축성입니다. 라고 해석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점성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유체는 점성 유무가 매우 중요하죠. 자, 1번에 실제 유체, 점성 유체. 자, 실제 유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체의 점성을 고려한 유체죠. 유체 간 또는 유체와 고체 간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유체입니다. 그죠? 자, 모든 유체는 뭐가 있어요? 점성이 있어요. 모든 유체는. 그죠? 크고 작은 것 뿐이지. 그래서 모든 유체는 무슨 유체다? 실제 유체다. 점성이 있는 유체다. 점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전단력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했던 내용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이상유체예요. 이상적으로 가정한 유체죠. 완전 유체다. 비점성 유체다. 얘는 뭐죠? 유체의 점성과 압축성을 고려하지 않아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으며 압력이 변하여도 밀도의 변화가 없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죠. 첫 번째가 뭐지? 이상. 실제 있는 점성을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죠? 이상적인 유체죠. 이상 유체는 뭐가 없어요?
점성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전단력이나 마찰 손실이나 마찰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상유체는 뭐야? 점성이 없는 비점성, 압축성이 없는 비압축성 유체를 우리는 이상유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그 설명 한번 또 나와 있어요. 3번에 변형률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 아마 오늘 끝날 때쯤 하게 될 겁니다. 뉴턴 유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이 비례하는 유체로 기체 및 대부분의 용액, 비교질성 유체를 말한다. 그냥 앞에 것만 볼게요. 뭐랑 비례해요?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이 비례하는 유체, 뉴턴 유체. 예, 그러면 얘를 우리가 뉴턴의 점성 법칙이거든요. 이따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할게요. 비뉴턴 유체는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이 비례하지 않는 유체를 비뉴턴 유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 변형률에 대한 건 나중에 하시면 앞으로 넘어오면 이해 다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압축성, 비압축성 유체, 그죠? 점성 유체, 이상 유체, 그죠? 예. 넘겨서 2장에 차원과 단위예요. 차원과 단위. 자, 1. 차원, 디멘션이라고 하죠. 그죠? 예. 2. 단위는 유니트라고 하고, 그죠? 자, 여러분 쑥 써 있는데, 여러분들 기사 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로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원과 단위를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차원과 단위를.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사 문제에서는 한 10한 3회 정도까지는 여기서 문제 안 나왔어요. 이런 시원찮은 거 문제를 낼 게 아니야. 그전에는 다른 게 좋은 게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낼 만한 거 문제 다 냈어. 문제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문제가 다시 또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차원과 단위는 뭐가 다르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량이라고 하는 걸 질량 그러면 단위가 뭐가 생각이 나요? 킬로그램과 그램이 생각이 나죠. 맞죠? 가장 쉬운 얘기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킬로그램과 그램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너무 빨리 생각을 해. 뭐야?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 그램을 딱 보는 순간 이 두 개는 뭐다? 질량이구나. 그 다음에 그램이 킬로그램보다 1000분의 1만큼 작구나. 킬로그램이 1000배 크구나. 두 가지 동시에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끊어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두 개를 딱 봤을 때 킬로그램과 그램을 봤을 때 이것이 질량이구나 라고만 딱 봤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차원을 본 거야. 차원을. 그 다음에 킬로그램이 그램보다 1000배 크구나 라는 거는 크기를 본 거죠. 크기를 보려면 단위를 본 거야, 여러분들이. 그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동시에 생각하는 거를 끊으려고 하니까 힘든데 끊으면 되지. 처음에 질량이구나. 그러니까 질량이구나까지만 보면 아직 뭐를 생각하지 않은 거지? 크기는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냥 물리량의 종류가 차원이라는 거야. 질량이구나까지만 봤으면 차원을 본 거고 크기까지 봤으면 단위를 본 거죠. 크고 작음은 뭐를 알아야 크고 작음을 알아요? 단위를 알아야 크고 작음을 아는 거지. 그죠? 자, 똑같은 얘기. 이번 여러분들이 길이를 봤어. 길이를 봤는데 미터와 센티미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뭐라 생각해? 길이네. 차원 본 거죠. 근데 미터가 센티미터보다 100배 크구나. 뭘 본 거예요? 단위를 본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차원과 단위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야? 시간을 본 거죠. 시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세크, 미니트, 아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단위를 세크로 보니까 그냥 세크만 썼지만 이것도 그냥 때에 따라서 시간, 분, 초를 딱 봤어. 그럼 시간이네. 그죠? 그 다음에 1시간은 뭐다? 3600초네. 그거는 뭐야? 단위를 본 거죠. 마지막에 중량이 있어, 중량. 중량은 뉴턴과 다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중량이죠. 중량인의 차원이고, 뉴턴이 다인보다 몇 배 크네. 12 5승배 크죠. 12 5승배 크네라는 건 단위를 본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로그램은 질량이죠. 킬로그램 뒤에 F를 붙이면 뭐가 돼? 중량이 됩니다. 그램은 질량이죠. 그램에 F를 붙이면 뭐가 돼? 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를 말 들어보셨죠?
오히려 절대 단위는 딱 중력 단위 하나만 있어. 요 두 개 중에 우리가 절대 단위, 중력 단위는 오로지 중력 단위는 뭐만 중력 단위야? 질량 뒤에다가 F를 붙이면 얘가 뭐죠? 중력 단위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절대 단위라고 보시면 돼. 지금은 중력 단위를 안 써. 옛날에 제가 기사시험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중력 단위를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를 쓰다 보니까 국제 표준 단위는 중력 단위가 아니라 절대 단위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단위로 그러니까 중량 그러면 옛날에는 얘를 많이 썼다고. 지금은 뭐를 많이 써? 얘를 많이 쓰지. 그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중력 단위를 구분해야 되려면 딱 하나만 알면 되지. 뭐만 중력 단위다? 킬로그램 뒤에 F, 그램 뒤에 F만 쓰면 얘만 중력 단위고 나머지는 그냥 뭐야? 절대 단위네요 라고 말하면 된다고. 절대 단위네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사 때 하셨던 것처럼 이걸 얘를 질량, 길이, 시간, 중량을 이렇게 묶으면 얘는 뭐라고 그래야 돼? MKS 단위계라고 말하죠. 묶었을 때, 통일했을 때 M이 뭐야? 미터, 킬로그램, 세크, MKS죠.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센티미터, 그램, 세크, 그죠? 그래서 얘는 CGS 단위. 그러니까 단위라는 건 뭐죠? 얘랑 크기를 비교하겠다라는 거지. 보통 뭐가 더 커요? MKS가 단위가 더 크지. 1000배, 100배, 그죠? 10의 5승배, 1000배지 뭐. F만 붙어 있는 것 뿐이지. 차이는 똑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킬로그램과 그램으로 본다는 것은 단위를 본 거고요. 킬로그램과 그램을 그 물리량의 종류로 본다고 하면 질량이니까 그냥 우리는 앞으로 매스라고 해서 중괄호 하고 M이라고 쓰면 뭐야? 단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질량이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는 리치니까 미터, 센티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원은 그거 알 필요 없잖아. 물리량만 알면 되니까. 아, 길이의 물리량이구나. 시간의 물리량, 타임, T라고 쓰고 중량은 폴스예요. 폴스. 그래서 F라고 쓴다. 그죠? 네. 나머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하려고. 만약 이런 게 있죠. 뭐 여러분들이 미터 퍼 세크. 그죠? 네. 센티미터 퍼 세크. 아직 몰라도 돼. 얘네들이 다 속도죠, 속도. 1초에 몇 미터 가는 건가요?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 네. 1초에 몇 센치 가는 건가요? 이 계산 끝났잖아, 지금. 옆에 숫자가 있으면 항상 1이 있다 그랬죠? 1초에 몇 미터, 1초에 몇 센치. 속도지, 속도. 그럼 얘는 속도의 단위고요. 그럼 얘는 만약에 5m per sec는 몇 cm per sec라고 바꾸라는 얘기는 뭐지? 크기를 보라는 거니까 단위죠. 단위를 바꾸니까 뭐라고 말해? 단위 환산이라고 말하죠. 단위 환산이라는 말은. 근데 얘랑 단위 환산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차원이 똑같아야 돼. 차원이. 만약에 여러분들 5km는 몇 미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얘랑은 질량의 차원이고 길이의 차원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바꾸거나 비교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는 어때? 단위를 보는 순간, 단위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차원을 먼저 봐야지. 같은 속도의 차원이냐? 똑같아. 어떻게 해서 그러면? L에, 맞죠? per t죠. 얘도 뭐야? 분모가 길이, 분자가 시간. 길이 시간이라며? 저기 있는, 뭐 썼어? 지금 중괄호 쓰잖아, 중괄호. 그죠? 얘도 뭐야? 길이 시간. 얘랑 뭐는 똑같아? 단위는 다르지만 차원은 같아요. 이런 거죠. 차원이 같다는 것은 물리량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그죠? 어우, 머리가 복잡하지만 나는 뭐는 쓸 수 있어? 차원 쓸 수 있네. M, L, T의 2승 쓸 수 있죠. 근데 차원식을 이렇게 잘 안 쓰죠.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분모 분자로 안 쓰고 어떻게 써? L, 원래 1승이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1승인 거잖아. 근데 분모의 1승이, 분모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 이렇게. 얘는 분자의 1승, 얘는 뭐야? 분모의 1승이고. 1승은 누가 쓰나 안 쓰나? 안 쓰잖아. 마이너스만 써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그러면? M, L, 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쓴다.
맞죠? 예, 뭐 여기 우리가 차원식이야, 차원식. 차원식. 아, 얘를 뭐라고 그래? 차원식. 얘는 뭐라고 그래? 단위. 그죠? 단위. 예, 단위. 그래도 이제 뭐, 그람,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 얘랑 똑같은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얘랑은 뭐가 같다? 차원은 같은데, 뭐가 달라? 단위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네, 일단, 차원이 같고, 그 다음에 뭐가? 단위를 보고, 크고 작은 걸 비교해야지, 차원 자체가 다르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차원이 같으면 뭐든지 다 가능해. 차원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가능하죠. 근데 뭐도 가능해? 단위 환산도 가능해. 단위를 아까 바꿨잖아. 1m는 100cm 바꿨죠? 단위 환산.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해? 크기도 비교 가능해. 뭐가 커요? 뭐가 작아요? 모두 다 가능하죠? 차원이 같으면 다 가능합니다. 반면에 차원이 다르면 뭐만 가능해? 곱하기와 나누기만 가능하다. 지금 얘죠, 얘. 지금 킬로그램과 미터가 차원이 다르죠. 끊어서 보면 질량과 길이잖아. 이거 뭐 한 거지? 곱한 거잖아. 차원이 다르지만 곱했죠. 그 다음에 시간의 이승이잖아. 뭐 한 거지? 나눈 거잖아. 그죠? 아, 차원이 다르면 곱하거나 나누는 건 가능한데 나머지 하나도 못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차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뭐, 커도 싸우긴 하는데,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또 막 밥 먹으래.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하고 집에 가요? 우리 동네는 좀 수준이 높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고,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이러고 집에 갔어. 차원이 다르니까 뭐라는 거야? 너랑 나랑은 아무것도 못해. 그죠? 차원이 같아야 뭐 이야기를 해보지. 그죠? 차원이 다르니까 너랑 나랑은 대화가 안 통해. 이러고 집에 갔잖아. 그렇게 갔어, 안 갔어요? 우리 동네만 그랬나 봐. 우리 동네 수준이 좀 높아, 저희가. 그래서 차원이 달라. 차원이 같아. 이게 바로 그런 얘기구나. 그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나이에 차원이 다른 거는, 그죠? 자, 뭐, 그렇게 해서 쭉 몇 가지 썼어요. 그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뭐, 다 설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단위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아마 요거 같아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쭉 오른쪽으로 길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가 있습니다. 절대 단위는 뭐 거기 보면 N은 뉴턴이고 다 나와 있죠. 그죠? 지금 여기가 뭐라고 요게? 여기까지가 다 절대 단위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절대 단위야. 얘만 뭐야? 얘만 중력 단위라는 거지. 맞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단위, 중력 단위 중에서 안 하고 싶은데 어떨지 몰라서 하는데 사실은 여기와 미터하고 요 길이하고 시간, 이 길이와 시간을 가지고는 절대 단위, 중력 단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절대 단위에도 그냥 중력 단위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는 뭐야? 요 질량과 중량에서 요렇게 들어가면 얘가 뭐야? 절대 단위고 얘가 들어가면 뭐야? 중력 단위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그냥 요것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뭐라고 한다? 중력 단위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교재 한번 보셔요. 교재 보면 일단은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중력 단위에 뭐가 있어? 킬로그램 폴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킬로그램 폴스 미터. 미터가 있는데? 근데 미터는 여기에 있는 거지. 얘네를 가지고는 절대 중력 단위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따라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가 있으니까 뭐야? 중력 단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마찬가지로 뭐, 킬로그램 폴스 퍼 미터 3승. 킬로그램 폴스 미터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폴스 퍼 스퀘어 미터 전부 다 뭐죠? 킬로그램 폴스가 있으니까 중력 단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 유예를 보세요. 절대 단위는 여기 뭐 뉴턴도 있고 그죠? N이 뉴턴이잖아요. 킬로그램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걔네들은 절대 단위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절대 단위는 점점 쓰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재 문제 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절대 중력 단위가 나오는데 뭐 그 정도 간단한 것들은 좀 변형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3번에 국제 단위계입니다. 국제 표준 단위계, SI 단위계. 그죠? 예. 왜 우리가 중력 단위를 안 쓰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 단위를 써야 되는데 국제 단위는 중력 단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 단위 중에 뭐를 써? 절대 단위 중에. 쉬운 얘기로. 절대 단위 중에 요 MKS 단위 요만큼의 핵심이 바로 뭐지? 국제 표준 단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 단위는 아니고 뭐도 아니야. 국제 표준 단위는 CGS 단위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MKS 단위 중에 절대 단위가 뭐다? 국제 표준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지. 맞죠?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 표준 왜 중력 단위를 안 쓰느냐? 국제 표준 단위를 따라가려고 안 쓰는 거고. 그러면 절대 단위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잖아. 그 중에서도 뭐로? MKS로 했을 때 절대 단위가 국제 표준 단위예요. 그죠? 자, 우리 교재보다 좀 더 많은 걸 썼는데요. 일단 원래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교재 보게 되면 7개의 실용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 단위지. 하나씩 나와 있는 기본 단위. 그래서 위에 맨 아래 2개 뭐 있죠? 평면각, 입체각은 얘는 보조 단위라는 거예요. 보조 단위. 위에 있는 게 몇 개야? 7개죠? 걔는 실용 단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9가지가 기본이구나라는 거죠. 몇 가지만 썼는데 일단 질량 그러면 뭐야? 킬로그램과 그램 중에 킬로그램이 국제표준 단위. 길이는 미터와 센티미터 중에 미터가 국제표준 단위. 시간은 세크가, 그래서 MKS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MKS 단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온도는, 연력학 온도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켈빈 온도. 켈빈 온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은 1몰, 2몰, 3몰. 화학할 때 배웠던 몰수가 국제표준 단위입니다. 전류는 암페어. 힘은, 그 밑에 우리 교재에 더 있어요. 자, 이것도 뭐야? 이것도 국제표준 단위예요. 왜? 내가 얘를 딱 봤는데, 너무 복잡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성 자체가 다 뭘로 돼 있어? 여기 위에 있는 국제표준 단위로만 다 조합이 돼 있잖아. 질량과 길이와 시간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량인데 질량도 국제표준 단위의 질량, 길이도 국제표준 단위의 길이, 시간도 국제표준 단위의 시간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국제표준 단위입니다.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이것은 힘이네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힘의 국제표준 단위는 요겁니다. 얘를 뭐라고 말해? 우리 보통 뉴턴이라고 말하죠. 뉴턴. 그 다음에 얘 딱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좀 전에 뭐야? 힘하고 중량하고 힘하고 길이로 했는데 힘도 국제표준 단위가 있고 길이도 국제표준 단위로 돼 있네. 얘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야 얘도? 국제표준 단위라고 하는 거야. 국제표준 단위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도 국제표준 단위다. 알고 봤더니 얘는 뭐야? 1이죠. 1. 1이죠. 뉴턴 미터. 이따 할 거예요. 1인데 얘를 뭐라고도 불러? 또 풀었으면 아까 뉴턴이 뭐였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죠. 뉴턴이 세크 여기 또 뭐야? 미터 붙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미터 2승이 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말해? 이제 우리는 줄이라고 한다. 줄이 그러니까 요것도 다 뭐야? 국제 표준 단위라고 하는 거지. 그죠? 표준 단위.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우면. 뭐 이게 오늘 하는 게 머리가 제일 아픈 거야. 그죠? 근데 소방수리하면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따 한번 또 보게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동력은 뭐다? 동력 나중일이야. 이거만 딱 봤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줄이 국제 표준 단위라고 내가 들었어. 시간이 있는데 시간도 국제 표준 단위네. 얘 뭐야? 국제 표준 단위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 국제 표준 단위긴 한데. 알고 봤더니 뭐야? 동력이구나. 동력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줄이 뭐였죠? 줄이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인데 일단 줄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2승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줄이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세크 있으니까 세크 2승이 아니라 3승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암기하지 말고 이따 보면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그래? 와트라고 한다. 우리 보통 동력 구하면 킬로와트로 맨날 구하죠. 근데 국제 표준 단위는
와트가 국제 표준 단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단위라고 말하면 가급적이면 국제 표준 단위를 쓰고 싶어 하죠. 그런데 당장은 뭐가 더 중요해? 편한 게 중요하지. 편한 게. 만약에 와트가 뭐 12kW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국제 표준 단위로 가게 되면 12,000W라고 써야 돼.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와트가 국제 표준 단위인데 10의 3승배, 10의 6승배 이렇게 되는 건 그냥 국제 표준 단위 계열이라고 하면 되지. 표준 단위는 와트예요. 근데 너무 불편해. 그거보다 1000배 큰 값으로 보자. 똑같은 거지. 우리가 보통 국제 표준 단위가 뭐예요? 파스칼이 압력의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화재안전 기준 암기하다 보게 되면 뭐로 했어? 10의 6승배인 메가파스칼로 맨날 보잖아. 근데 국제 표준 단위는 파스칼이 맞는 건데 너무 커 숫자가. 그죠? 1기압이 얼마야? 막 10만을 넘어가잖아. 1기압이. 그러니까 10의 6승 관계인 메가파스칼로 쓰면서 그냥 국제 표준 단위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와트가 국제 표준 단위인데 보통 킬로와트로 구한다 해도 크게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다. 그죠? 네. 나머지 마찬가지로 밀도, 비중량, 압력 이게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뭐야? 국제 표준 단위의 기본인 거고요. 기본으로 이루어진 유도 단위라는 거지. 모두가 다 국제 표준 단위로만 다 돼 있네요. 역시 뭐다? 국제 표준 단위네요. 공부 좀 더 하면 밀도네요, 비중량이네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는 변환이 가능해요. 변환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주로 이제 절대 단위로만 공부를 할 거야. 절대 단위로만. 근데 절대 단위로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내가 절대 단위를 알고 있는데 중력 단위로 구하라고 그래. 중력 단위로. 그러면 이 식 하나만 딱 알면 돼. 다 필요 없고 요 위에 있는 식 하나만 알면 돼. 중력 단위를 구하는 식은 G10분의 절대 단위에 대한 값만 계산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 중력 단위가 나온다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두 가지 다 공부하지 않아. 절대 단위만 공부해. 그리고 중력 단위 구하라고 하면 절대 단위를 뭘로 나눠주면 돼? GC로 나눠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거지, 이거. 그죠? 이게 바로 뭐야? 뉴턴 메타 1이네, 1. 그죠? 요 뉴턴 메타가 뭐죠? 절대 단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절대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1, 압력, 힘, 동력, 뭐 어떤 절대 단위든지 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리고 GC로만 나눠주면 어떤 단위든지 중력 단위로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식 자체가. 그죠? 지금 나는 뭘 바꿨냐면 절대 단위의 1을 중력 단위의 1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절대 단위의 1입니다. 뉴턴 미터. 뉴턴 미터. 아까 봤잖아. 1. 맞죠? 네. 자, GC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G 그러면 뭐지? 중력가 속도. 중력가 속도는 얼마야?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나 CGS로 하면 980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우리가 이 중력 단위, 이 중력가 속도는 측정 장소마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시험지 안 주어지면 표준값일 거라고 해서 얘를 정확히 말하면 뭐야는 표준 중력가 속도지. 표준 중력가 속도. 근데 여기 중력가 속도 얼마야? 모르지. 여기 중력가는 얼마냐? 모르다. 아마도 9.8보다는 약간 작을 거예요. 왜? 이 표준 중력가 속도를 어디에서 측정하는 거냐면 그 인천 앞바다에서 측정하는 거야.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 바닷물 바로 위에서. 근데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이나 저 태평양 대서양 바닷물이랑 높이가 어때? 똑같지. 예.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은 인천에서 한다는데 수원은 바다 없지. 대천 사람들은 대천 앞바다라고 그래. 근데 그 높이가 뭐 밀물썰물 차이가 약간 있지만 그 차이 빼놓고는 높이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측정한 건데 우리는 아마도 여기 높이는 조금 더 높겠죠. 그 인천 앞바다 바다보다 좀 높을 거 아니야. 나 다른 뭐 지형도를 봐야 되는데 높으면 얘가 어떻게 돼? 조금 작아. 근데 시험지에 G값이 주어지면 그거를 대입하면 되는데 안 주어지니까 9.8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다를 수 있다. G는. 근데 GC는 뭐야? 중력 환산 계수라는 거죠. 이 값은 무조건 언제나 얼마야? 언제나 9.8. 얘는 얼마야? 언제나 9.8은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의 중력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 단지 시험지에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모르니까 표준값을 넣는다는 것인데 시험지에 주어지면 그 값을 집어넣어줘야 돼. 얘는 어때요? 무조건 9.8입니다. 이것도 중력과 속도랑 거의 유사해. 어때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 여기도 뭐가 있어? 9.8에 여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 있네. 그리고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갔어?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폴스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이거 한 번에 암기하려면 머리 아파도 못해. 그러니까 중력 환상계수도 중력과 속도에서부터 나온 거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뭘 써? 킬로그램. 뒤에 뭘 써? 킬로그램 폴스.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 풀이해보면 뉴턴 미터는 뭐죠? 풀어지면 이렇게 나오잖아. 자, 뉴턴이 아까 뭐였나요? 이거였죠? 뉴턴만 보면 뭐가 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 그런데 여기 미터가 또 있잖아. 미터 2승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리고 얘가 얘죠. 그럼 단위가 어떻게 돼? 킬로그램 소거되고, 그죠? 여기 미터가 소거되면서 요게 소거되고, 그 다음에 세크 제곱이 소거되니까 남는 거는 뭐야? 번분수네요. 그죠? 분모의 분모는 분자죠. 그죠? 네, 분자.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 미터가 된다. 아, 그래서 나는 절대 단위의 뭐를? 힘을, 절대 단위의 E를 뭐로? 요거 뭐야, 요거? 중력 단위잖아. 또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산기 누르면 되지, 요거. 뭐, 5 뉴턴 메타예요. 5를 얼마로 나누면 돼? 9.8로 나누고. 그 값이 얼마 나오겠지. 그 다음에 나는 단위를 보는 거지. 뭐,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산해가지고, 그죠? 뭘 바꾼 거야?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꾼 거죠. 맞죠? 네. 한번 해본 거야.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식을 알고 있으면 이 식은 당연한 거지. 반대로 그러면 절대 단위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절대 단위는 중력 단위에다 지시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식 두 개 다 암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나는 요 식 하나만 암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요거를 모르면 얘를 넣으면 되고, 얘를 모르면 얘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요렇게 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맞나요? 네, 그래서 얘나 같은 식, 절대 단위를 알고 싶으면 중력 단위에다가 지시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했나요? 네. 중력 단위 킬로그램 폴스 미터. 내가 얘가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중력 단위라고 하면 그냥 지시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게 나올 거야. 이렇게 많이 본 게 나와. 아, 걔가 걔였네요. 이렇게. 그죠? 네, 뭐, 요 값 얼마가 나올 거야. 실제 만약에 그 계산 문제 나온다면. 거기다 9.8 곱해주면 돼. 지시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분자에다 킬로그램. 분모에 킬로그램 폴스.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단위가 이렇게 나오죠. 얘는 뭐다? 여기까지 하면 뉴턴일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뉴턴 메타가 될 것이고, 이따 할 거예요. 주울입니다. 이따 또 한 번 할 거니까.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절대 단위 중력 단위를 변환. 자, 원래는 어떻게 변환이 돼야 돼요? 차원이 같으면 무조건 변환이 가능하죠. 그 차원이 같다는 것은 같은 중력 단위였을 때, 같은 절대 단위였을 때는 차원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떤 경우예요? 차원은 달리 느껴지지. 차원은 달리 느껴지는데 같은 물리량이라는 거지. 그때는 같은 물리량이니까 절대 중력 단위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차원이 다른데 바꾸래.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절대 중력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도 바꾸라고 하는 거지. 그죠? 네.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차원이 같으면 너무 쉽게 바꿀 수가 있고, 차원이 다른데 바꾸래. 그래서 보나마나 하나는 절대, 하나는 중력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주요 물리량의 단위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